오미크론 사망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도 1000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다를 이어갔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했습니다. 각국에선 물량 선점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선대위 구성 51일 만에 이재명 후보와 만난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합류를 밝혔습니다. 호남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을 호남이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숨지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공 처장을 모른다고 했지만 지난 2015년 해외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2명이 택시로 장거리를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내일 가석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발찌를 차낸 조건입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이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악의 금융위기 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로 급락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신동욱 앵커를 대신해 이틀 동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접고 다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각종 지표들은 아직까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중환자로 병상 확보는 버거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에 20일 넘게 입원하고 있는 환자 210명에게 병상을 비우라는 전원 명령을 내려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층 확진자가 많이 입원한 서울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입니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85세, 60세 이상은 165명입니다. 이 병원에서 이달 들어 오늘까지 23일 동안 48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 2명 정도 사망한 겁니다. 한 주에 20명 정도 들어가세요. 정말 중증으로 돌아가시는 건 그중에서 10%, 20%? 그 정도가 보이는데 최근 코로나 사망자는 50에서 70명대를 이어오다 오늘은 109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다 사망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083명으로 늘어 1,1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관리에서 중요한 건 중환자실 치료라고 말했습니다. 병상이 나려면 위중증 환자가 줄어야 하고 그러려면 고령층 확진자가 감소해야 합니다.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4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의 시차가 있다는 게 정부 얘기입니다. 중증자 사망자 수는 환자 발생에서부터 이게 나타날 때까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 유지.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는 증상이 나타난 지 20일이 넘은 코로나 중환자 210명에게 병실 이전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89명은 병실을 옮겼거나 옮길 예정이지만 63명은 면역 저하 등으로 계속 중증병상에서 치료받기를 원해서 재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학적으로 평가해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호남 지역의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술집과 식당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광주의 한 술집에선 서로 모르는 오미크론 감염자와 단 16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감염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강원에서도 식당 내 접촉을 통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호프집입니다. 지난 11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광주 오미크론 확진자와 한평 오미크론 확진자는 이 호프집에서 16분 동안 동선이 겹쳤습니다. 한평 확진자는 하루 전 광주의 한 횟집에서도 손님 2명과 접촉했습니다. 확진자가 들른 광주의 사우나에서는 방문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하고 이렇게 연관 고리가 접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질병청하고 같이 해서 그런 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북에서는 익산, 부안 정읍을 순회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간 강사를 연결고리로 20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였습니다. 걔네들이 만약 걸린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 승인보다. 그래서 조심 우리가 먼저 미리 막고. 강원에서도 처음으로 3명이 한꺼번에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광주의 확진 대학생이 식당 3곳을 다니면서 가족과 지인 등이 오미크론에 노출됐습니다. 전국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246명, 검사가 진행 중인 의심 환자는 154명에 이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아직은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 환자들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주사제가 아닌 알약이고 처방전을 받으면 되는데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막아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유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곧바로 따져보니에서 국내 도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주히 돌아가는 생산 라인. 분홍색과 흰색 알약이 포장돼 나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치료제 팍스로비드입니다.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주사제가 아닌 알약 형태로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Pfizer's newly authorized pill add oral treatment options to our nation's medicine cabinet. 이 약은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복제되는 걸 방해하는 방식이어서 감염자가 중증에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lks who took Paxlovid early, within 3 days of symptom onset, had a 90% reduction in hospitalization or death. 그렇지만 모든 이들이 다 복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FDA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성인과 체중 40kg 이상인 청소년들에게만 허용했습니다. We'll be prepared to distribute them as another of our treatment options around the country as soon as supply is ready. 머크사가 만든 알약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FDA 자문위는 승인을 권고했는데 임신부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어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방역당국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엔 언제 들어오고 물량은 충분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최현희 기자, 먹는 치료제, 우리나라 지금 계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약 40만 4천 명분을 내년 2월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구매 계약이 끝난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 그리고 미국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7만 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41만 명분 외에도 추가 구매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에도 전해드렸는데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미국이요. 네. 우리는 아직이죠? 네, 아직 검토 중입니다. 미국 FDA에서 인정한 만큼 국내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 검토가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내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오늘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는데요. 식약처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먹는 치료제가 도입이 되면 모든 코로나 환자들이 복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입니다. 현재로선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재택치료자에 우선 처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 환자하고 고위험 경증, 중증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사용될 걸로 저희는 활용 계획을 잡고. 네,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요, 증상이 시작된 지 닷새 안에 복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 5일 동안 하루 2번, 3알씩 모두 30알을 먹는 코스입니다. 이 한 코스당 가격 $530고요. 우리 돈으로 약 63만 원입니다. 네,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 그런데 일단 정부는 41만 명분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충분한 겁니까? 정부는 4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입 예산으로 3,51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치료제 확보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영국은 약 500만 명분, 그리고 일본은 약 36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물량은 일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인구 수준을 감안해도 충분하진 않아 보입니다. 특히 예방 효과가 더 큰 이 팍스로비드 쟁탈전이 치열한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7만 명분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팍스로비드를 만드는 화이자사는 올해 18만 명분, 그리고 내년엔 1억 2천만 명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조하는 데 6에서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제를 손에 쥐려면 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하루에 7,000명씩 나오고 있는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확보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표의 자맹이 길어지면서 양측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선대위 구성 51일 만에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 인근에선 이낙연 전 대표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반감을 드러냈고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의 음주운전 등 전과 전력을 두둔하려다 또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맞잡습니다.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51일 만에 성사된 오찬 회동은 1시간 2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너무 이제 산이 빠나서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주십시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공동으로 국가비전 통합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때로는 결이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쓴소리 역할을 자임했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의 조속한 재개도 요구했습니다. 회동 장소 근처엔 이 전 대표 지지자들 20여 명이 모여 여전히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통합을 추진 중인 열린민주당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탈당 인사들에 대한 일괄 복당 신청을 받는 등 진영 결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복수 혈전의 장이 될 것인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대장정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의 음주운전을 비롯한 전과 4건을 두고 공익적 활동을 위해 뛰다 생긴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광주 전남을 찾아 호남이 민주당을 심판해달라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는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해 또 논란이 일었는데 민주화 이후의 운동권 세력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년 공시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 부지를 찾아 차기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며 광주가 AI 중심 도시가 되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조든 40조든 발생시키는 그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거는 투자 대비 수백 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호남 일정에서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남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을 편가르기로 규정하고 통합의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을 호남이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쭉쭉 찢어가지고 자기 편리할 대로 이렇게 활용했다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혔던 분들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말해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켰는데 민주화 이후 운동권 세력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그 운동권에 의해서 우리 사회 발전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많았다. 주체 사상 이론도 있을 테고. 윤 후보는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세제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최장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사퇴 내홍 뒤 윤석열 후보의 추인을 받은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재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우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측근 그룹에게 불협화음을 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작심하고 질책했습니다. 선거운동의 핵심인 후보 메시지와 일정에서 감흥이 없다면서 종합상황실 중심으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 뒤 첫 회의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작심한 듯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후보와의 친분을 내세운 측근 그룹에 불협화음을 내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각자가 지금 맡은 바 그 임무 이외에 자기의 기능을 갖다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가. 또 선대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감흥을 느낄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대위 해체론에는 선을 긋고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권성동 사무총장 간의 핫라인을 통해 선대위 업무를 조율해 가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이른바 윤핵관은 누군지 모른다고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전 캠프 상황실장을 지목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윤핵관 실체가 뭐예요? 뭐 익명에 대해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재정비하고 장악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이른바 윤핵관을 둘러싼 갈등의 뇌관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죠. 정말 모를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 출장 중 김 처장과 찍은 사진이 또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존재는 알 수도 있겠지만 실제 친밀도 부분에선 잘 모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도시를 배경으로 볼마커가 달린 골프 모자를 쓴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숨진 김문기 처장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식물원에서 찍은 기념사진에도 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성남시장 땐 몰랐던 하위 직원이란 이 후보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추가로 공개한 2015년 해외 출장 사진입니다.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기억력은 참으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것이란 김 처장의 생전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건 김 처장이 아닌데 매도당했다며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구속돼 있는 전 본부장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따기까지 맞은 걸로 지시하는 대로 안 따라줬기 때문에 고가 점수 최하로. 이재명 후보는 오늘 취재진의 개별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오전에 공지했습니다.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사업을 함께 논의할 정도로 알고 지낸 건 아니란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존재는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얼만큼 우리가 친숙도, 친밀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질식사로 보인다며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김문기 처장이 숨진 다음 날인 어제 이재명 후보는 또다시 빠른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연 이 법사위에 민주당은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특검을 하자고는 하는데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상설 특검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내인 건지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의원석이 오늘도 텅 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특검을 빨리 하자는 게 제 심정이라고 했지만 이달 9일에 이어 민주당은 또다시 야당의 특검법 논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유독 특검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아닌 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태와는 관계없는 윤석열 후보의 가족 관련 내용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회는 7명 가운데 4명이 여권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공수처장 추천 때와 같습니다. 야당 시절에 박근혜 특검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야당 원하는 대로 다 했었어요.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드루킹 특검 때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특검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립적인 특검이 될 수 있습니까? 야당 특검이죠. 당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구속시킨 것을 감안하면 여당에 유리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을 고집하다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상인 윤석열 후보자에게 할 말 없어요? 나와주세요. 최 씨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 예치금이 있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고액이고 이를 여러 차례 사용해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면서 재판에서도 위조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최 씨 측은 동업자 안 씨에게 속아 잔고를 위조하게 된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최 씨가 현재 보석 상태임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만취한 30대가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쳤는데 이 모녀 관계로 가게 일을 마친 뒤에 각자의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뒤따르던 승용차까지 2차 충돌 사고가 납니다. 지난 15일 새벽 1시 45분쯤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30대 남성 A씨가 1.6km 구간을 역주행하다 연쇄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1차 사고로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고 2차 사고를 당한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녀 사이로 가게를 마친 뒤 각자 차를 몰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정말 지인들이랑 친구들이 너무 많고 진짜 정말 착한 딸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역주행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좌회전을 한 A씨는 터널 입구 쪽으로 진입해야 하지만 터널 출구 쪽으로 진입하면서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한 속도 70km인 터널 안에서 시속 100km 넘게 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선을 잘못 알고 들어가서 당시 정신적인 판단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크게 다친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수원에서 택시를 탄 여성 2명이 2시간여를 달린 뒤에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용의자 파악에 실패하자 택시기사는 결국 SNS에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수배에 나섰습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택시에 오릅니다. 70대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1일 수원에서 이들을 태우고 2시간 동안 목적지인 일산까지 66km를 운행했습니다. 택시비는 7만 5천 원, 승객 한 명은 먼저 내리고 나머지 한 명이 교통카드를 내민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무등록 교통카드라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제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계산하려고 딱 하는데부터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돌아보니까 벌써 도망갔대요. 경찰의 CCTV 분석도 교통카드에 묻은 지문 분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문값도 좀 해갖고 한문도 좀 하고 CCTV는 끊겨가지고 안 나오고요. 하지만 경찰은 하차 지점인 일산에서만 CCTV를 조사한 뒤 한 달 반이 지나자 A씨에게 신고 취소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택시기사는 결국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 SNS에 이 여성들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승차 지점인 수원에서도 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성민입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식당 업주들은 강화된 거리 두기로 울상인데 반면에 시내 특급 호텔이나 전국 관광지의 숙소는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 예약이 이미 다 차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종로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조영순 씨. 지난주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연말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12월 달에 다 예약 그런 것도 많이 잡혀 있는데 다 취소됐어요. 이거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연말 대목을 날리게 된 자영업자들과 달리 호텔 리조트 업계는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여행을 떠나고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 예약 취소 사태를 불러왔던 숙박시설 객실 예약 50% 이하 제한 조항이 이번 방역 조치에서 제외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연말에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예약 자체가 거의 같은 상태예요. 서울이나 제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주말 기준으로 다 한 80% 이상. 서울뿐 아니라 강원도 해돋이 명소나 부산, 제주 등 전국 관광지 특급 호텔과 리조트도 연초까지 방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연말연시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특급 호텔에서는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지침 강화로 올 연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른바 혼밥의 일상인 백신 미접종자 상황 어제 전해드렸는데 백신을 접종하고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시설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게 난관인 겁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에서 소외되는 사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 75살 남국희 씨. 지난달 이미 3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 뒤로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 불편하죠. 수기 그거는 전혀 제가 할 수도 없었고 나 그거 못해서 안 나가 그런 말들도 하는 거죠.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체크인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 보면 QR 체크 나오죠. 이걸 누르세요. 됐죠? 그때마다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죠. 젊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들 도와주는 거죠. 제가 이제 70대 중반이잖아요. 70대 중반 거의 컴퓨터 못해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영철 씨. 3차 접종을 마친 뒤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거 말고 QR코드만 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먹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 두세 번 됩니다, 제가. 방역 패스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기에는 형편이 빠듯합니다. 이 휴대폰이 내가 부실해가지고 새로 또 그 뭐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방세가 비싸니까 방세 주고. 방역 패스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사람도 많습니다. 노인과 노숙인이 많이 찾는 무료 급식소에선 방역 패스를 도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죠. 우리는 안 해요. 방역 패스란 그 용어도 모르고 그 통신 수단인 그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식당도 이용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0대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방역 패스 없이는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일 풀려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채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한 건 2015년.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의원이 내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가석방 조건으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 조직 R5의 총책을 맡아 전쟁 발발 시 기관시설을 파괴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고 내란 선동 혐의 등이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수감 도중 추가됐습니다. 2023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해온 일부 시민단체는 출소에 맞춰 환영 행사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 회사에 2명의 사장이 근무하는 한지붕 두 사장 체제가 앞서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벌어졌었는데요. 인천공항공사에서 또 이런 총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해임됐던 구본환 전 사장이 행정소송에 승소해서 복귀했습니다. 내막은 뭔지, 직원들은 언제까지 두 사장을 모셔야 하는 건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현장. 구본환 당시 사장은 태풍에 대비한다며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 바로 국감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태풍 예방 관련 지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년이 지난 2020년 9월 정부는 감사를 통해 부사장이 태풍 대비는 하지 않고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며 해임했습니다. 구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고 법원은 1년여 만에 해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복귀한 구사장은 해임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해놓고 졸속 논란이 일자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시를 해가지고 제가 인국공 소위 사퇴라고 하는 직고용 발주를 허락해서 제가 나가서 했을 뿐입니다. 자신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다투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그 소장에 보면은 원고 구본환, 피고 대통령. 이대로라면 두 사장이 모두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정상적 체제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고용과 스카이 72 골프장 입찰 문제로 잡음이 일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지붕 두 사장이라는 새로운 혼란에 접어들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햄버거나 커피 매장 등이 무인으로 바뀌고 있죠. 이 업주들은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서 선호하는 분위기인데 이 상황을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바코드를 입력하자 픽업 박스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옵니다. 주문하거나 특히 이제 픽업할 때 많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이 직접 떠주던 아이스크림 매장도 무인 점퍼로 바뀌었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골라 계산만 하면 됩니다. 직원이 없다 보니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뭔가를 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도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늦게까지 하니까 또 이용하기가 더 편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무인 매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6,748만 달러였던 전 세계 무인 편의점 시장은 2027년 16억 4,032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매장 같은 젊은 층의 알바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유인, 점포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속도 조절하거나 대책을 좀 세우면서 진행하는 게 맞아요. 코로나로 확산되는 비대면 소비 문화가 일자리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부채가 늘고 자산 버블이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충격이 올 경우 앞으로 1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이정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빚은 작년보다 9.7% 늘어 사상 최대인 1,845조 원 선까지 불어났습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은 GDP의 2.2배로 급증해 통계가 나온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내외부 충격에 금융시장이 흔들릴 위험성을 표시하는 금융취약성은 작년 말보다 더 커졌고, 특히 집값 급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거품 정도를 나타내는 부동산 취약성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그간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적 취약성은 높은 상황. 문제는 부동산 거품의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까 하는 점입니다. 자산 버블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충격이 오면 가계부채 부실 규모가 5조 4천억 원에서 9조 6천억 원까지 급증하고 향후 1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성장은 없었습니다. 한은은 부채가 주택시장으로 쏠리는 영끌 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직장인들이 노후를 준비하려고 드는 게 퇴직연금이죠. 최근에 퇴직연금을 중간에 깨고 인출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는데 그 이유가 현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집값이나 전세값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30, 40대들은 자금이 모자라 노후 자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4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직장인 박모 씨. 부족한 돈 3천만 원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채웠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퇴직연금 중도 인출하자라고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출받아서 잔금 치르고 다 했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은 지난해 6만 9천 명, 2016년 4만 명 선에서 1.7배로 늘었습니다. 연금을 깨는 이유로는 집 마련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평균 인출액은 4,100만 원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끌 대출로도 자금이 모자라자 노후 자금까지 당겨 쓰고 있는 겁니다. 전세금이 이유인 경우도 23%를 차지해 결국 3명 중 2명이 집 때문에 퇴직연금을 당겨 쓴 셈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1,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3,6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대는 전셋값, 30, 40대는 집 마련, 50대는 가족이나 본인의 장기 입원비가 가장 흔한 이유였습니다. 장기 유형이 줄으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이 좀 더 많이, 그냥 비중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이런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불가피하게 인출할 경우 노후 준비의 차질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부처들이 지난 4년 반의 성과를 보고하고 내년도 계획을 합동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 부처들은 외교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부처의 내년도 핵심 과제도 종전선언 추진이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국과 공조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고 북한마저도 종전선언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기 말 대북 성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대남 전술 무기들과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한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북한이 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리 국민의 직접적 위협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발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반 사이 군의 안보 태세가 지나치게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 기준 철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의 SLBM을 용인하는 아주 위험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핀란드의 한 남성이 테슬라 전기차를 다이너마이트 30kg으로 폭파시켰습니다. 이 차량 배터리 교체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면서 수리 대신에 폭파를 결정한 건데요. 유혜림 기자입니다. 2013년형 테슬라 모델 S에 다이너마이트 수십 개가 붙어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주인은 고철로 바뀌는 차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Mutta ootko ikinä iloinut ja nauttinut Teslan puikoissa yhtä paljon kuin nyt? En. Tää oli isoin mitä on nauttinut Tesla. 폭발을 결심한 건 비싼 수리비 때문입니다. 계기판에 오류 코드가 뜨며 차량이 멈춰 서비스 센터에 맡겼는데 센터는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은 2,700만 원이었습니다. Mä ajattelin, että paremmin kun räjäyttää ilmaan, niin saa mukavaa niinku hommaa siitä. 폭발물 촬영 유튜버에 사연을 보냈고 유튜버는 다이너마이트 30kg으로 폭파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2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영상 수익금이 차값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시청 소감을 남겼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오래전 지중해에 가라앉았던 난파선 두 척에서 로마 시대와 중세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물을 공개했는데 예수의 형상을 한 금반지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은석 기자입니다. 금반지에 박힌 녹색 원석, 그 위에 어깨에 양을 맨 소년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를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3세기 반지로 추정됩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양을 보살피는 목자 형상이 반지에 새겨진 건 드뭅니다. And we have something quite exceptional here, probably a gemma which is like a Christian-inspired gemma, showing the Good Shepherd. 이스라엘 당국은 카이사레아 연안 해저 4m 지점에 난파선 두 척이 있는 걸 확인해 발굴단을 꾸렸습니다. 다윗의 하프로 불리는 수금이 새겨진 원석을 비롯해 로마 시대 동전 수백 개와 로마의 무용수 조각상, 로마 제국의 상징 독수리 조각상 등도 나왔습니다. 중세의 동전 500여 개도 쏟아졌습니다. First one is from the Roman period, from the middle 3rd century, and the second one is from the Mamlukid period, which is about the 14th century. 난파선이 발견된 카이사레아는 3세기 로마 제국의 핵심 거점이었고 초창기 기독교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고 이태석 신부는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의 따뜻함을 일깨워줬죠. 이태석 신부의 희생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전기가 출간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의사도 없이 부서진 병원 건물만 남았던 죽음의 땅에 새 병원이 들어서고 총소리 대신 브라스 밴드의 경쾌한 음악이 흐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 톤지를 사랑으로 품은 이태석 신부. 그 이전에 인간적인 고민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제의 길에 앞서 홀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 레지던트 시험 당일까지 번민했고 시험을 보러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가더래. 그리고 성당에서 기도하더래요. 의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분지른 거죠. 선배 선교사 제임스 신부와 한센병 환자 마을로 선교 체험을 갔던 날은 악취와 찬상, 환자들한테 못 가고 벌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돌아와 갖고 제임스 신부한테 사과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준비 안 된 신학생인 줄 몰랐다. 하나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의술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또 용기도 필요하구나. 사랑과 나눔을 택한 48년의 삶을 정리한 전기 신부 이태석의 인생은 수단 어린이장학회에 전액 기부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자유계약 선수 시장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나성범이 기아와 6년에 150억 계약을 맺으면서 역대 최고액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나성범의 기아행이 현실이 됐습니다. 계약금 60억, 연봉 60억 등 6년 총액 15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으로 2017년 이대호의 역대 최고액과 같습니다. NC의 창단 멤버로 지난해엔 팀의 첫 우승까지 일궜던 핵심 선수였지만 FA 개장일부터 직접 창원으로 달려간 기아의 적극적인 구애에 나성범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를 만나러 또 창원까지 오셨거든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최영우와 역대 최초 100억 원 계약을 맺었던 기아는 5년 만에 150억 원 계약으로 또 한 번 큰손 역할을 했습니다. 올겨울 FA 시장에서만 총액 100억 원 이상이 4명, 총 8명의 계약액을 합산하면 무려 674억 원에 달합니다. 양현종, 손아섭, 강민호, 황재균 등 미계약자까지 고려하면 역대 최초 1,000억 원 시장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NC는 지난 여름 야구판을 뒤흔들었던 술판 스캔들의 여파를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박건우를 영입했지만 나성범을 잃었고 임창민, 김진성, 강진성, 김태군 등 팀을 대표했던 선수들을 방출과 트레이드 등으로 내보낸 상황. 징계 선수의 군 입대까지 더하면 2020년 우승 멤버 30명 중 12명만이 남아있는 씁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가진 않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먼지가 흩어지는 건데요. 대신 이제 올겨울 최강 한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날이 추워지기 시작해 성탄절에는 서울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영하 16도로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춥기만 하겠지만요. 내일부터 주말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짜와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북부와 제주도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중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도 최고 3에서 5cm까지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잘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3일 목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